반갑습니다. 해커스 5급 전문가 중잘난 김동환입니다. 2019년 3월달 HSK 5급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한 총평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시험 보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학 그러니까 1월, 2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3월 달까지 꾸준히 공부하다가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다고 제가 꼭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전 여러분들 오늘 시험 가지고 또 시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난 다음 달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분 꿀팁까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평 먼저 시작하고요. 영역별로 듣기, 독해, 쓰기 여러분 총평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여러분 총평입니다. 일단 중잘남이 여러분들요, 이 3월에 시행된, 그러니까 오늘 시행된 우리 HSK 5급을 여러분께 총평 드리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려워진 독해입니다. 독해가 많이 어려워졌죠. 우리 HSK 5급은 4급보다는 어려운 급수고 6급보다는 쉬운 급수죠. 당연한 말인데 과거의 HSK 5급은, 그러니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요, 이 5급이 좀 4급에 가까웠어요. 4급 공부한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서 좀 힘들지만 5급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다면 지금은 이 HSK 5급이 좀 더 6급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만큼 5급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5급 외에 어휘들이 많이 또 등장하고 있고요, 6급 단어까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시행된 HSK 5급 독해 일부분에는 6급 단어가 많이 등장했어요. 물론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휘는 대부분이 5급 어휘였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선택지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6급 어휘가 많아서 좀 어려웠다. 그리고 우리 HSK 5의 독해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 6급 듣기 일부분 문제와 유사한 거기 때문에 6급 단어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 시행된 HSK 5급, 그렇죠, 3월 시험을 총평드리면 어려워진 독해, 단어가 많이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저랑 같이 듣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이 시험을 딱 응시하러 갔는데요, 앞부분, 그러니까 1번부터 3번 문제가 조금 여러분 난이도가 있었어요. 같은 문제도 어려운 문제를 앞에다 배치하면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죠. 또 시험을 처음 응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만 뒤를 갈수록 여러분들 난이도가 쉬워졌던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듣기 일부분은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택지가 여러분들요, 하나의 어휘가 아니라, 그렇죠, 단어와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많아서 선택지 분석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듣기 이 부분, 긴 대화죠?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대화 길었지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제가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듣기 이 부분, 단문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한 명의 성우가 쫙 긴 걸 읽어주는 건데 너무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지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녹음하다가 여러분들 빨리 녹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기 총평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총평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어가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지문에 있는 단어가. 독해 2부분, 3부는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5급 독해 3부분은 지난달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번 3월은 보다 쉽게 출제가 됐어요. 쓰기로 한번 여러분 가볼까요? 쓰기는 우리 1부분 어순별 문제 같은 경우는 2문제 정도가 까다로웠습니다. 그건 제가 잠시 여러분께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99번 제시어 5개 어휘 중에 기부하다라는 글자 있죠. 쭈엔, 그 글자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시험 보러 내가 시험 보러 간다. 그런데 하나 어휘가 너무 낯설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 정도는 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에서는 하나 어휘 정도는 빼고 글을 완성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우리 독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이러한 유사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일단 볼 텐데요. 독해 일부분이 여러분들 우리 빈칸 넣는 거죠. 빈칸 넣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답을 찾을 때 호응구를 알면 완전하게 지문을 해석하지 않아도 호응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문제 선택지가 있고요. 해석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 여러분들요, 制造, 이것도 여러분들요 뒤에 출라이가 나왔기 때문에 制造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여러분들 不得不承认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함께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即使 A, 예, B, 그쵸, 이게 바로 정답이었거든요. 내가 이 여러분 연결어를 알았다면 해석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유사 문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의미 파악.
이런 어휘들 있죠, 여러분들요. 일반적으로 그다음 이런 어휘들 스, 후, 밍, 윈 이런 어휘들이 여러분들요. 그렇죠. 지문을 해석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다음 특히나 문장 사입하는 것 같은 경우 여러분들요. 요 지문도 역시요. 내용 꼼꼼하게 해석했었어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이야기글이 아니었거든요. 성조가 있는 언어들. 그래서 그렇죠. 습한 지역의 국가들이 더 성조를 많이 쓰는 언어를 구사한다라는 지문이 시험에 나왔고요. 왜 그럴까?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가 시험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HSK 5급 독해 같은 경우 이렇게 호응구로 풀 수 있는 문제와 완전히 해석해야 되는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혹시 HSK 5급을 공부할 때 접근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접근법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 HSK 5급은 지문이 크게 세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설명문, 그 다음 논설문, 서사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설명문은 비슷한 주어가 많이 나올 거고 선택지에, 서사문은 등장인물 당연히 나오겠죠. 논설문은 설득하는 글이니까 당연히 조동사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각각 설명문, 논설문, 서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설명문이 일단 정보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 독해에서 정답만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해석을 못했다 하더라도 정답만 찾았으면 돼요. 오늘 독해 이 부분에 그렇죠. 설명문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정답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서사문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얘는 일단 큰 따옴표 잘 읽으셔야 되고요. 행위 파악하셔야 되는 거. 우리 HSK 5급 시험에는 듣기와 그 다음에 여러분 독해 3부분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설문 당연히 설득하는 글이겠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념을 제시하고 반박하는 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팁들은요. 1부분은 호응관계 중심으로 정답 찾아야 되고요. 자, 이 부분 지문의 유형을 분석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점수가 나는 250, 270점이 아니라 나는 한 190에서 230 정도로 합격만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제풀이 순서를 그렇죠. 1부분부터 풀고요. 3부분 풀다가 마지막 9분 정도 남았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답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총평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쓰기 그렇죠. 정답이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중자람이 깔끔하게 정리해 왔으니까 일단 저랑 같이 접근법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쓰기 부분 우리 시험에는 91번부터 시작해서 98번까지 총 8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자, 어휘를 4개에서 6개까지 주어집니다. 우리한테 나열하게 하는 거죠. 정답은 딱 한 문장만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무조건 나열해야겠다가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셔야 돼요. 그 시간 단축이라는 그 말은 5개를 4개로, 4개를 3개로 일단 쪼개진 거의 개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줄여야 되죠? 이렇게 줄이셔야 됩니다. 자, 시간 단축한다는 이 말은 어휘를 묶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덧자, 양사, 개사 다음에 무조건 명사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여러분 그렇죠. 동사와 자주 쓰는 명사, 호응구죠? 이걸 찾아야 되고 정도부사가 나올 때는 형용사 나오고 문장 끝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들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휘를 좀 묶어주셔야 돼요. 바로 문장을 나열하시면 안 되고 어휘를 묶어줘야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구조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출제자가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문장 크기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무슨 문장? 그렇죠. 기본적인 구문을 내는 거죠. 우리한테. 기본적인 구문은 그냥 주어, 수어, 목적어만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문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기본적인 구문은 우리한테 어휘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구문일수록 어휘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구문을 출제할 때는 어휘보단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법 지식이 필요하겠죠. 1번에 해당하는 거 받자, 빼자, 비교문은 글자가 등장하는 특수 구문들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연동문, 겸어문, 강조구문 같은 경우 특히 앞에 2개는 여러분들 수어가 2개 등장하는 특수 구문이 될 거예요. 그렇죠? 2번 오늘 시험에 여러분 뭐가 등장했죠? 그렇습니다. 겸어문이 등장했고요. 우리 지난달 2월 시험에는 연동문이 등장을 했죠. 근데 5급은요. 이 특수구문, 그러니까 어법적인 지식을 알아가지고 푸는 문제보다는 주어, 수어, 목적어를 나열하는 기본 구문에 플러스 어휘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 스텝에서 시간 단축하시고 두 번째 구조 파악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목까지 여러분들 의미 파악까지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시행된 HSK 5급 쓰기 문제는 과연 이런 접근법이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면요. 이렇게 4개 문장, 유사 문장이거든요. 전부 다 기본적인 구문입니다. 기본적인 구문. 그럼 보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어떤 거? 찌아오 차이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요? 그렇죠. 6개의 뭐가 있다? 단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구문이에요. 주어, 수어, 목적어. 어렵지 않았던 유사 문제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요. 위, 얘가 이제 수로가 되는 거죠. 어디에 위치하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요. 새로 만들어진 그 국제공항은 위치하고 있다. 어디 여러분들요? 교외, 도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주어, 수어, 목적어가 아니라 얘 바로 뭐죠? 그쵸? 보어로 볼 수 있는 거죠. 주어, 수로, 보어. 어쨌든 기본적인 구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정은요, 어디에 여러분들 진입했다라는 거죠? 가장 마지막 단계 진입했다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간단했던 문제였어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에서 요걸 이렇게 쪼개내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쯔이호, 찌에두안을 하나처럼 아는 거. 그쵸?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봤을 때는요. 어렵지 않았죠? 빤공 루안젠 사무용 소프트웨어죠. 이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뭐 했다는 거죠? 높였다라는 거죠. 뭘 높였어요, 여러분들요?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요. 디성 뭐라고 한다? 시아오리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꽁쭈어 시아오리가 쪼개져 나왔다면 그걸 한 글자로 묻는 게 다소 어려울 수 있었어요. 정리하면 기본적인 구문을 여러 묻는 문제는 결국 주어, 수어, 목적어를 나열하면 됩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 그런데 주어 자리에 한 글자가 딱 나오고 수어 자리에 한 글자가 딱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한 글자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요. 우리 오기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수어 중에서도 보면 특별한 수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서술성 동사죠. 我喜欢看电影. 그때 喜欢 같은 그런 수어가 나올 수 있고요. 뒤에 긴 목적어를 갖는 애들이에요. 또는요. 이 목적어 자리에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죠. 단어와 단어가 명사와 명사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단어처럼 목적어 된 이런 것들이 5급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험의 출제는 좀 어려운 문제 한번 유사 문제로 제가 정리해 봤거든요. 자, 이 문장들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는요. 그렇죠. 표현한 거죠. 여러분 뭘 표현했어요? 일단은 요 화이니엔 여러분 얘가 동사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사처럼 그리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이게 좀 어려웠죠. 중국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고리버,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글자는 아무 형태 변화 없이 그냥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나열할 때 화이니엔의 위치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 시는요 드러냈어요. 그가 부인에 대한 그렇죠 꾸며주는 거죠. 어떤 거? 그리움을. 자, 두 번째 문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과 여러분들요. 제 지금 화면상의 순서에서 마지막 문장 요 두 개가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오늘 시험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받고 싶은 목표 점수가 280, 90이 아니죠. 출제하는 사람은 쉬운 문제로 출제하고 어려운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쓰기 영역에서 내가 8문제가 출제되는데 8문제 다 못 맞춰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꼭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요. 이 두 번째 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문장이 바로 틀리라고 낸 문제가 아니었을까. 자, 일단 두 번째 문장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요 단어가 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단어야. 심지어는 5급 동사도 아닙니다.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것도 이렇게 그 다음 많은 학생들이 요것의 위치를 어디에 써야 될까 또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다 시아미엔 이것도 이렇게 앞에 등장하는 것도 아주 생소했을 것 같습니다. 시아미엔 뜻이 바로 뭐죠? 다음으로 그 다음 여러분 이 여우칭 이 글자는 여러분들 동사로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그냥 칭 한 글자로 보셔도 괜찮아요. 누가 등장하겠다, 누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연에서 사회자가 다음으로 누구 좀 모시겠습니다 라는 이런 문장이에요. 사실 이런 문장은 시험에 내면 좀 아쉬움이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으로 누굴 모시겠다, 여러분 신비한 게스트를 모아겠다, 등장시키겠다라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반복해서 봤던 문장이 되는 거죠. 링, 이거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겸엄운에 해당하는 거죠. 문장 맨 앞에 뭐가 나오고요? 큰 주어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그 동사 링 들어가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 두 번째 뭐가 나와요? 대상이 나온다는 거 알아야 되고 여기 또 두 번째 수어가 나온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녀의 어떤 거?
그렇죠. 이런 낙관적인 긍정적인 정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는 거죠? 존경하게 한다라는 거죠. 앞에 문장 맨 앞에 큰 주어가 나오죠. 자, 요것이 누구로 하여금요? 링을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존경하게 만든다. 라고 정리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죠. 60세 여러분들 외할아버지죠. 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뭐 어떻게든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란 요거의 뜻을 몰라서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치가 좀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이제 시험에 우리 시험에 유사하게 이게 이제 붙어서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요걸 쪼개냈으면 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 붙어서 유사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였습니다. 해석하면 60세의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호위에 여러분 얘는요 동사 뜻, 형용사 뜻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로 쓰였겠어요? 동사로 쓰였겠죠. 활약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아직도 무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기본구문, 특수구문이 섞여 있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까지 여러분들 살펴봤어요. 쓰기 여러분들 99번 제시어 하나 그 좀 아쉬웠던 시험이었고요. 이게 저랑 같이 여러분들 듣기, 독해, 쓰기 전체적인 총평 짧게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중장남이 텍스트로 정리해서 올려드린 자료에는 듣기하고 독해하고 쓰기의 중요 어휘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부족하다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텍스트 총평을 또 활용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제가 오늘 시험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마땅히 현실 속에서 살아야지 환상 속에 살면 안 된다. 시험을 보고 지금 채 나온 지 몇 시간이 안 지났는데요. 시험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은 이 시험은 정말 정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어휘를 열심히 외워주셔야 되고 내가 풀었던 문제 가지고 계속 복습한 사람만이 결국 합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